3,200선을 돌파를 못할 것 같으면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눈치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긴장감이 약하다라고 하면 빨리 치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긴장감이 크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랑 되게 잘 맞네요. 맞습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가 글로벌한 느낌을 살려 여의도 나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의도 나우 주제로는 9월 증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개장 전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1만 구독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변화에서 상당히 좀 책임감도 또 느끼게 되고 앞으로 더 컨텐츠를 어찌 강화해야 될까 좀 기대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경 글로벌 마켓 참여를 하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네, 오늘의 주제 9월 증시 전략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9월 증시 전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일 것 같아요. 워낙 지난달에 외국인의 거친 매도세로 우리 코스피 증시가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9월 들어서는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은 뭐 아니면 도식에 대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느낌은 분명히 강하세요. 그렇죠. 온 거냐 만 거냐. 그렇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라고 하면 우선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시장의 같은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의 입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매도를 했을 때는 그보다 나쁜 적이 없죠. 그리고 사주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누군가 사면은 누구는 팔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시장을 가게 되면은 소비자가 있고 상인이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건데 대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에 조금 몰입하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그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조금 제외하고 현재 파는 상황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다 보면 얘 때문에 시장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 아닌 핑계를 그쪽으로 좀 몰아세우게 된다는 점이죠. 8월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을 짓눌러 왔었고 그러면 외국인의 그런 매도 심리를 자극했었던 건 무엇인가? 그것이 좀 더 중요한 핵심 변수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이고 그렇죠. 환율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불안정했었느냐? 8월 말에 예정됐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그만큼 컸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미국 채권 가격에 대한 변화 등을 보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체크가 가능한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졌었다라는 거죠. 이런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8월 시장에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인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의 선택은 바로 거기에 원인과 이유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환율은 안정세를 그렇죠.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외국인이 다시 한국을 찾기 편안한 수준의 환율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화 자산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는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 저평가가 해소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를 순수하게 한국에서 찾으려고도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력이 강화되려면 다른 쪽의 매력이 저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달러가 좀 약세를 보여야죠. 그렇습니다. 저쪽의 투자 매력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신호까지도 나와야 될 텐데 그 상황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확신이 덜 든다라는 거죠. 올해는 1,080원에 시작되면서 올해 경기 모멘텀 좋아지고 정책 효과 발휘되면서 수출 회복되면 대외 수지 안정되니까 환율은 1,050원을 향해서 갈 겁니다. 이것이 시장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환율이 1,150원, 지금과 100원의 차이를 두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뭔 거야? 경제가 안 좋아? 그런데 사실 우리 수출이나 대외 수지 동향, 기업들의 실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주식에 대한 매도는 조금 껄끄럽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권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화는 왜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원화에 대한 가치를 돋보이게끔 만드는 상황을 과연 이제 누가 유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고 정부 포함한 정책 당국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유 지분이 여전히 32%, 최대 갔었을 때 35%였거든요. 연중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도 지금 보유 지분율이 32%나 돼요. 우리 전체 상장 기업들 주식의 3분의 1을 외국인이 지고 있는 건데 이 물량이 그러면 작은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각국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선진국을 기준해서 봤을 때 대략 10% 내외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포지션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1년 사이에 어쨌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 모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더 사야 아직 된다. 우리 개인 그리고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10년 동안에는 거진 방치하다시피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의 무난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막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정말 테이퍼링이 본격화됐을 때 다시 한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치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저는 요즘 지난 8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걱정 중에 선입견과 오해에 해당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거야 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통계를 보아도 우리 주식시장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그리고 정책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의 기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난하게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항상 금리가 올라갈 때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에 있을 미국의 테이퍼링의 변수라든지 또 연내 추가적인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시장의 투자자 자금을 썰물처럼 흡수하는 이런 현상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외국인은 급격하게 우리 주식을 살 일은 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상심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거가 우리 거라면 우리가 먼저 갖고 만약에 그거를 갖고 싶은 외부의 투자 주체가 있다라면은 열심히 비싸게, 알리고 그렇죠. 알리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질 생각을 않고 남이 사줘서 내가 빠져나오기 쉽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발상부터가 조금 저는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개인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현실을 보면 사실 개인들은 이제 대규모 IPO가 있을 때는 네네네. 거기에 자금이 확 쏠리면서 기존 주식 시장에서는 거래를 줄이거나 오히려 파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거기 대출 규제, 뭐 금리 인상, 또 연말에 있을 대주주 과세까지 생각하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피 3000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위치를 정의를 내려보면 기업들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경기 상황 이런 것들로 보면 지난 2017, 18년도랑 비슷한 위치예요. 당시에는 반도체 초호황이었었고 기업 실적 상황을 이제 그때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코스피가 2,600이었는데 지금은 3,000 시대잖아요. 그러면 17, 18년도에는 당시에 왜 우리가 2,600밖에 못 갔었냐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능력을 평가해 보면 기업은 그때와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계가 있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계가 있지 않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우리 산업에 규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타다 서비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 플랫폼 서비스가 우리한테 허용이 안 되는지라고 공방에 불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그것들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체 체력이 레벨업 됐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 측면을 봤을 때 능력이 이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3천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그 점을 신뢰하신다라면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엿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저는 기회를 엿보는 부분 등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 가파르게 3,000에서 3,200까지 또 치고 올라와서 네. 여기서 또 눈치 보기 게임이 있어요. 이 3,200선을 눈치 게임이죠. 눈치 게임이 이제 3,200선을 돌파를 못할 것 같으면은 좀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리스크 관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건지. 보통 그러면 우리가 주말이나 TV 예능 프로를 보게 되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눈치 게임을 할 때 보면 눈치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일단 게임이 건가요? 시작되자마자 긴장감이 약하다라고 하면 빨리 치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긴장감이 크다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죠. 안 말하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자빠지기를 와. 바라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식시장이랑 되게 잘 맞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약간은 관찰하자 쪽이 조금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게 9월 둘째 주에 만기일 있잖아요. 수급적인 변수가 굵직한 게 하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을 읽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상장을 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다 보니까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지수 조기 편입 변수 등이 만기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수의 변화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망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요거 어쨌든 넘기고 나면은 다음 주 셋째 주는 추석 전주잖아요. 추석 전주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9월이 조금 짧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추석 전에 움직여라 이렇게 개인들한테 조언을 하시잖아요. 사실 움직여라고 하는 부분 등이 조금 결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를 가지고 지수의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지수에 대한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지수의 승부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승부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9월 첫 주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 뜬금없이 수소경제, 5G,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수소 관련돼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수소 관련 이벤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될 상황이 이유가 있었어? 보면 조금 생뚱맞거든요. 이게 뭔가 시장이라는 것도 좀 뉴스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테마를 기다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종목 장세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어떤 투자자들의 추석 전에 올바른 선택 내지는 빠른 선택에 대한 의미는 지수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지금 올라도 더 간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 여기서 8월에 받았던 위협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8월에 학습을 이미 한번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습한 부분 등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전출되는 부분 등인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에 대한 시장 정의를 조금 더 빠르게 내려두는 부분 등이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종목 선별하는 플레이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나오는 테마를 추종해야 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업들을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지 헷갈리거든요.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 지수와 연동되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매력이 저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로 지수와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됐을 때만 한정되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봐요. 사실 8월까지는 시장에 주도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의 공격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변함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카카오가 워낙 좋았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 그룹이 어쨌든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쟁 때문에 약간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배터리는 GM 사태 이후에 다운되어 있는 상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다음부터는 조금 많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공격수들이 대인마크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게임이 안 풀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미드필드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서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이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뭐 수소경제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 이외에는 이제 코로나나 확진자 문제가 우리가 수습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으니 위드 코로나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2분기에 주목받았었던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선 라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추석 전후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높여야 할 종목 장세에 타겟팅이 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종목 얘기를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 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순매수세로 전환됐던 기간이었거든요. 이때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 20개를 보면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과 일치하는 건 카카오뱅크, 한국조선해양, 현대차 이 세 종목뿐이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이 순매도한 거를 고스란히 외국인이 순매수한 셈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한, 즉 개인이 판 종목들 대부분이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뭐 하이닉스, 카카오 네. 등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레벨과 연동하는 대형주들을 외국인이 산 건데, 요거는 좀 방어 전략으로 외국인은 좀 사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8월 30일자부터 그날 대량 매수가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1조 그날 원가량. 매수한 종목들의 구성이 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공격수 3인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네카오, 그리고 배터리.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체 매매 동향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이 매도를 내비쳐지지만 이들은 알짜 주식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의 미세한 지수 반등과 주가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맛만 보고 빠지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형주들은 갈 길이 더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대형주들이 언제부터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확장 국면을 가는 상황,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 경제가 다음 지수의 레벨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호재도 중요하고 모멘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경기의 속도와 주식의 속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무 조급하게 시장이 먼저 앞서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장세가 여전히 확장 국면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그리고 외국인 입장으로서의 전제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이 산 것이 수익률이 만개하는 시점, 뒤늦게 우리가 또 사게 되는 시점 언제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율이 1,100원 깨질 때, 이때쯤 되면은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고, 그때 가면 시장에 우리 또 지켜만 보던 국내 가계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지금부터 또 주식을 해야 될 때다라고 약간 거품 물게 되는 시기, 그 시기와 또 매칭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장작불에 기름이 확 쏟아부을 때 그때 외국인은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한 거고, 외국인 수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조금 이제 답변을 짧게 드려요. 이 수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해석을 수급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뭔가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경제와 앞으로 주식시장을 전담해야 할 기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투트랙에 대한 부분 등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승전 환율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1,100선이라는 거는
경기도 받쳐줘야 되고 자본 수지도 좋아야 되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수출은 뭐 계속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제 그러면 이 얘기는 내년의 환율 전망을 사람들이 어찌할 건가 이거를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주식시장의 강세론자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신뢰하는 분들은 100% 내년에 원화 강세를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당분간 수출 개선은 계속될 것이니 원화는 계속적으로 절상 압력이 강할 것이다.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내년은 1,100원을 깨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몰입하실 가능성이 좀 클 거고요. 시장의 신중론자와 또 내년에 테이퍼링을 넘어서 23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내년 하반기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가지고 시장을 보수적 내지는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으로는 1,200원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조금 다시 움츠려들고 위험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달러로 다시 회피한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결정 요인은 미국 시장이 재미없어져야 될 그 근거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느냐인데 아직까지 그 근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마켓에서도 특파원 다 보냈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그 얘기는 당분간 이게 대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조짐을 보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현재의 상황은 후자 쪽에 많이 지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93까지만 가다가 멈췄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뀌지는 않았는데 미국도 이제 올 4분기나 내년 이후로 뭔가 선형적인 관계의 의미보다는 우리와 조금 비슷한 움직임이 발견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기지 않을까. 박스권에 갇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을 박스로 잡아야 우리가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내년 전망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나 다른 변수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요소 등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변화의 과정을 살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아직까지는 원화 강세가 뚜렷하다 그런 증거는 찾고 계시지 못하다. 그렇죠.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9월 증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만 구독자님 저는 내일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